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놓치기 쉬운 부위나 오진을 피하는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암과 부인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부인암 중에서 자궁경부암, 난소암 그리고 자궁체부암이 가장 흔한 암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즈 엔티티를 다루는 이제 서브 스페셜리티로서의 GYN 온콜로지가 있고요. GYN 온콜로지스트들이 이런 질병을 다뤘을 때 환자들의 아웃컴이 더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이제 그 질병이 부인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가암 통계를 보시면은 자궁경부암이 약 3,500례, 체부암이 2,000례, 난소암이 약 2,000례 이상 정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약 7,500례 정도가 되고, 전체적인 암의 이제 포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흔하지는 않은 암입니다. 유방암을 한번 보면은 유방암이 이제 16,000례, 전체 부인암 합친 거에 약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암이나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3만 예, 2만 8천 예 해서 4배 이상의 이제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위암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봤을 때 생존율이 한 20% 이상에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부암이나 이제 난소암, 이제 부인암에서 보시면 생존율 향상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부인암은 흔한 종양은 아닌데 대형 병원들에서는 계속 이제 암병원과 부인암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외래에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암 환자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이제 마이오마 환자나 아스커스 같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을 다시 리포아웃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산부인과 의사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개원가에서 얼마나 이제 힘들고 열악한 상황인지를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의료 전달 체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 자체가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인암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인종양 수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 암종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암종별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인종양에서의 수술 트렌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수술의 80-90% 이상은 이제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메디컬 서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글 포트 인서션하는 동영상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umbilicus에 한 1.5cm 정도의 인시전을 넣고 이 구멍을 통해서 모든 수술을 이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렉시스 운드 리트랙터를 집어넣고요. 보통은 커머셜한 포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런 이제 글러브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운드는 이렇게 배꼽에 이 정도 운드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포트를 하는 이유는 통증이 좀 더 덜할 것 같고 회복이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피에 비해서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메틱하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유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그런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RCT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포트하고 멀티 포트를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아웃컴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싱글 포트는 멀티 포트에 비해서 수페리어한 것은 아닙니다. not inferior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통증이나 코스메시스 아웃컴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없었다. 즉 이제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피 할 때 5mm 트로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3개월 지나면은 이제 스카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에서는 로봇 수술에서 부인과 영역이 약 한 30-40%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따르면은 이 부인과 수술은 약 4%,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GYN 캔서에 대해서는 RCT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선별 급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난소암에 대해서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부인과에서는 자궁하고 난소만 수술한다는 이제 통념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라디칼한 수술을, 어그레시브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 어프로치를 못하던 이제 다이아프람 쪽에 리버 모빌라이제이션하고 다이아프람 스트리핑을 한다든지, 이제 오멘텍토미라면서 스플레넥토미를 같이 한다든지, 리버에 튜머렉토미를 한다든지, 디스탈 판크레아텍토미를 시행한다든지, 또 이제 자궁하고 난소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더에 있는 페리토니움하고 렉툼을 같이 잘라내는 이제 모디파이드 익센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수술들, 그리고 노드를 컴플리트 서저리 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그레시브한 수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암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HPV 백신은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환자가 CIN, CIS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접종을 권유하는 것이고, 그 2회 접종에 대한 장기 데이터는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억셉터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종양 학회에서 진료 권고안이 마지막 개정 작업에 있기 때문에 진료 권고안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비정상 팝스미어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팝스미어에 대한 매니지먼트 플로우는 저희가 이제 ASCCP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ASCCP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이런 비정상 팝스미어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어떤 처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팔로업 인터벌이 충분히 길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비컬 캔서 칼시노제네시스가 이제 굉장히 슬로우 프로그레스를 한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컬 캔서가 아직도 많은 나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사이톨로지에서 아스코스가 나왔는데 나중에 바이옵시하면 캔서가 나오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걸로 인한 이제 리걸 프로블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드물게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는 이제 콜포스코피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리얼타임으로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놓치지 않는 환경이지만, 개원가에서는 콜포스코프를 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스펙션을 하든지 아니면 서비코그라피, 원샷을 하는 서비코그라피에만 의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만나는 예제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이제 팝 테스트는 네거티브였는데 HPV는 포지티브인 경우입니다. 2주 전에 다른 병원에서 팝 테스트를 했는데 네거티브였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포지티브였다.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굉장히 외래에서 많이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ASCCP에서는 안심시키고 1년 후에 팝과 HPV를 다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콜포스코피 정도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SCCP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재밌는 것은 HPV 테스트를 해서 16번, 18번이 나오면 바로 콜포스코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플로어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HPV가 있는 경우에 10년 내에 CIN3가 생길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데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시면 이제 팝 테스트를 했는데 아스커스가 나왔다. 당일 진료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ASCC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HPV 테스트만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년 뒤에 오세요. 이것도 억셉터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스커스가 있을 때 다이렉트 콜포스코피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옵션 플로우를 지워버렸고요. HPV 테스트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는 이런 이제 그 다이렉트 콜포스코피가 빠지게 된 근거는 아스커스가 있으면서 HPV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이상이 생길 확률이 바이옵시 결과가 이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례는 팝 테스트에서 로우실이 있었고 HPV 포지티브여서 바이옵시 했더니 CIN1이 나왔다. 이 환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ASCCP에서는 1년 후에 다시 재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CIN1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처치를 해볼 수도 있겠다. 모두가 억셉터블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게 2년 이상 없어지지 않고 CIN1이 지속이 되면은 팔로우를 계속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인터벤션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례는 이제 원추 절제술을 하고 나서의 서베일런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N3로 이제 코니제이션 했더니 나왔는데 엔도마진이 포지티브였다. 뭐 굉장히 흔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런 환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대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옵션이 다 억셉터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CCP에서는 좀 더 컨저버티브한 옵션인 리피트 팝을 프리퍼드한 옵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리코니제이션이라든지 혹은 코니제이션이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빅스를 콘을 했더니 거의 남아있지 않다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히스테렉토미도 억셉터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표로 정리해 놨고요.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HPV related disease에 대한 용어 정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레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콜포 디렉티드 바이옵시를 했을 때 우리가 레포트를 받아보는 거는 이제 CIN1, 2, 3, CIS, 캔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로우실과 하이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이실, 그러니까 CIN2의 일부와 CIN3를 하이실로 묶어서 그것만을 트루 네오플라스틱 프로세스로 보고 이것에 대한 치료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CIN1, 2, 3하고 레스트 프로젝트 로실, 하이실이 병기돼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병리 리포트는 이쪽으로 다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병원에서 하는 레디칼 히스테렉토미의 스페시멘인데 아마도 흔하진 않지만 제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비컬 매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스하게 튜머가 있다면 코니제이션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부암에 대한 내용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외래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비정상 질출혈과 이제 뭐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핫 이슈인 모셀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궁 체부암이 인시덴탈하게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정상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음파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에 대한 서베일런스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엔도메트리얼 그 패솔로지가 있다 없다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대개 이제 프리메노포저 워먼에서는 14mm의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 그리고 포스트메노포저 워먼이 8mm 이상이면은 바이옵시를 권유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히든 엔도메트리얼 말리그넌시를 놓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바이옵시를 레코멘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도메트리얼 폴립은 뭐 높지는 않지만 엔도메트리얼 캔서와 연관이 다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전이 보이면 바이옵시를 권유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메노포저 우먼에서 그 바제나 스파팅 혹은 블리딩으로 병원에 왔을 때 초음파를 보고 나서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가 얼마 정도 돼야지 바이옵시를 권유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4mm 이상 혹은 5mm 이상에서는 디텍션 레이트가 90% 이상이 아주 좋은 센시티비티를 보이기 때문에 4mm에서 5mm 이상이면 엔도메트리얼 바이옵시를 시행할 것을 권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엔도메트리얼 시크니스가 4mm 이하면은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ACOG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바이옵시를 권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도메트리얼 바이옵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DNC로 되어 있고요. 엔도메트리얼 샘플링 혹은 파이펠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래에서 시행하기가 간단하고 그 환자들의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도메트리얼 샘플링이 DNC에 비해서 캔서를 진단하는 일드가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엔도메트리얼 샘플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다른 모달러티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체부암에서 두 번째 이슈는 모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뭐 마이오마나 어떤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할 때 그 스몰 인시전으로 이런 이제 마이오마를 꺼내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꺼내는 부분에 있어서 모셀레이션이 도입이 되면서 그 이런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가능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살코마인 경우에 이런 모셀레이션을 시행했을 경우는 그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이 여자분이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마취과 의사고요. 아까 나왔던 그 남편이 이제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마이오마로 그 브링엄 우먼스 호스피탈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마이오마인 줄 알고 마이오맥토미를 하고 모셀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살코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코마가 나온 다음에 이 남편은 도저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온콜로지 입장에서 어떻게 살코마를 갈아서 뺄 수가 있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통해서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FDA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셀레이션에 대한 워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FDA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남편인데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살코마가 있을 때 튜머를 모셀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 서바이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FDA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마이오마나 히스테렉토미를 할 때 라파로스코피 파워 모셀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셀레이션의 대표적인 회사였던 존슨앤존슨에서 더 이상 이 목적에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여성 이제 마이오마가 있는 환자들을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아니라 오픈 서저리를 다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이제 오픈 서저리로 인한 모탈리티는 분명히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보다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그 마요마로 수술을 할 때 결국에 sar코마의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FDA에서 리뷰를 한 것을 보면은 약 이제 350 케이스당 한 케이스, 생각보다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보고자에 따라서는 이제 300 케이스마다 한 케이스, 혹은 뭐 1000명당 두 케이스, 뭐 이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런 매스를 보더라도 이게 sar코마인지 마요마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sar코마를 진단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리스크를 잘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모셀레이션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캔서 디세미네이션의 리스크와 오픈 서저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리스크를 잘 저울질해서 판단을 개개인의 서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시경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절법은 악성 종양이나 전암병변에선 사용하면 안 된다. 세절법은 마요메트리움에 대한 충분한 이발리에이션 후 sar코마의 가능성을 최대의 배제한 후에 시행해야 된다. 수술 전에 악성 종양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폐경 여성의 경우에는 세절법 사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환자와 수술 전 충분히 논의를 요한다. 최근에 이제 엔도백 모셀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시던탈하게 만약에 sar코마가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요맥토미나 혹은 모셀레이션 했다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리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오피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히스테렉토미를 모셀레이션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은 이미징 팔로업을 하면서 패솔로지 리뷰를 하면서 에주번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라파로스코피를 시행을 하신 경우에는 이 OP 레코드를 잘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불필요한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됩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자궁 절제 수술을 하는 것, 그러니까 토탈 히스테렉토미뿐만 아니라 노드 다이섹션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NCCN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루틴하게 림파데넥토미를 할 것을 그동안에 권유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2000년대 후반에 두 개의 RCT가 있으면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이 서바이벌 게인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NCCN에서도 더 이상 루틴 림파데넥토미, 환자들이 오면 스테이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림프노드 다이섹션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소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어퍼튜니스틱 살핑젝토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요마로 수술을 할 때 그 히스테렉토미만을 시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히스테렉토미 하면서 바이라테럴 살핑젝토미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난소암이라는 건 이제 시러스,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오바리안 캔서가 그 오바리 설페이스에 생기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핀브리아 엔드에서 그 전암병변이 생겨서 이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 이런 이제 새로운 카시노제네시스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핑젝토미를 하면은 오바리안 캔서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살핑젝토미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수술 시간을 크게 늘리거나 뭐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그 클리닉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비정상 종양 표지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건강검진의 형태로 이제 이런 이제 마커들을 검사를 하고 이 수치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치가 얼마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 이하면은 뭐 옵저베이션 할 수 있고 뭐 이런 데피니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CA125가 올라갈 수 있는 질환들이 너무 다양하고 넌스페시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CA125는 뭐 이제 1980년도에 이 바스트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컷오프 밸류를 30에서 35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피니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달러티인 울트라 소노그래피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H4 그리고 시리얼하게 팔로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음파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난소암이거나 이제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 좀 이상하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본인의 이제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초음파 소견과 CA125 레벨을 가지고 그 말리그넌시의 위험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4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에피디디미스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 난소의 정상 부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있을 때 민감하게 난소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마커로 개발이 됐고요. 단일 마커로서는 가장 센시티비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A125와 컴바인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스테이지 1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H4는 싱글 마커로서 가장 좋은 센시티비티를 보이고 CA120와 컴바인 했을 때 좀 더 그 좋은 어큐러시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125와 H4를 가지고 이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계산식을 한 것이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 병원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면은 40세 여성이 10cm 매스로 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와 같았다.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냥 이 로마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4.7%고 이런 경우는 로우 리스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 65세 여성도 마찬가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진단 툴에 대해서 밸리데이션한 스터디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로마라는 값은 제가 생각할 때는 리퍼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1차 혹은 2차 의원에서 수술을 할 거냐 혹은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상급 병원으로 리퍼를 할 거냐. 그래서 인시덴탈하게 오바리안 캔서를 수술을 하는 경우를 이제 피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H4는 신의료 비급여로 65,000원 정도의 수가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CA125가 올라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널 컨디션들을 생각을 해서 소노라든지 CT 등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4나 팔로업을 하면서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기다릴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그 수술을 할 때 결국에 이제 난소암이 라파로스코피로 하는데 발견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만나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난소암이 있을 때 인트라오피 럽처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 스테이지가 1C1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케모세라피가 필요하게 되고요. 하지만 클리어셀 카시노마처럼 엔도메트리오시스가 동반이 된다든지 옆에 튜머가 어데이전이 있다든지 아주 휴지 시스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럽처를 누가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스필리지가 많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지션을 저희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하게 되는데 그걸 약간 이제 트렌델버그를 풀어서 그 스필리지된 플루이드가 다이아프람 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면은 이제 되게 리퍼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징 라파로토미 혹은 스테이징 라파로스코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난소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제 오멘텍토미라든지 노드 다이섹션 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컬트 메타스테이시스가 한 25% 정도에서 발견되고 케모세라피가 필요한 환자군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난소암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난소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컨디션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난소암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TB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임의 시절에 근무할 때는 액티노마이코시스 케이스를 3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켄버그도 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 다른 컨디션과 같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라파로스코피를 하는 동안에 그 시딩 어드밴스드가 의심이 되는 이제 캔서 파인딩이 발견이 되면은 굳이 오바리를 꼭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시딩 노듈에 바이옵시하고 사이톨로지를 하시고 수술을 끝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어드밴스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그 오바리의 튜머가 이제 렉툼이라든지 이제 다른 곳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튜머를 일부러 깨면서 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 튜머가 다치지 않게끔 앵블록으로 자르는 게 그 온콜로직하게는 낫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바리 오포렉토미를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 싱글포트가 굉장히 팬시한 수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피와는 아웃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상 팝스미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셀레이션 부분은 주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겠고요. 이 난소암의 마커로서의 로마는 어떤 이제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